안녕하십니까. 2022년 연초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들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새해 정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머니올라도 그렇고 다른 경제 채널들 보면 우리 박 부장님 평가 반응들 아주 좋더라고요. 인기 비결이 뭡니까? 과찬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제가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겸손까지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이냐. 찐 실력자라서 오늘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정치 상황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작년 연말부터 쭉 이어졌던 박스권 장세가 올해도 한동안 지속될 것 같은지 아니면 기대하는 대로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쪽입니까? 일단 기본적인 시황가는 박스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연초에 급등을 했다가 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랬는데 6월의 고점이었죠. 6월에 3,300포인트 위에 6월 고점 이후에 빠진 게 한 10% 빠져서 끝났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보면 한 3.6% 상승을 했거든요. 예. 미국이 한 28% 상승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볼 때는 미국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많이 느꼈죠. 근데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보면은 어떻든 한 3.6% 상승을 했어요. 박스권에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올해도 박스권 시황을 대부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저점은 2,800포인트 전후로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점은 3,300포인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쪽으로 확률과 폭이 얼마큼 있는가, 또 아래쪽으로의 확률과 폭이 얼마큼 있는가 봤을 때 위쪽으로의 확률과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내려갈 때 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이런 식의 하단의 변동성이 많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당장의 부분들을 본다면은 하락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전반적인 시황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기술적 분석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이신데요. 예. 이 봉 차트 이런 걸로 분석해 보면은 올해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이제 봉 차트로 이제 차트로 보면 더더욱 명확하게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작년에 고점을 찍고 5개월 조정을 보이고 12월에 반등을 좀 했거든요. 그 반등폭이 좀 비교적 컸는데 그때 저점이 2,822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지수는 올해의 기업 이익에 둔화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그리고 올해 긴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선반영하면서 조정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쯤 되니까 연기금이 더 이상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서 상당 부분 지금 팔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쯤 돼서는 이제 매도가 멈췄던 거죠.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라인에 대해서 형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 있었습니다. 그럼 위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위로 봤을 때는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항상 시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동성의 힘, 돈의 힘으로 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지금 긴축으로 이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조정을 보인 것은 선제적으로 긴축에 들어가면서 금리 인상을 벌써 두 차례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는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좀 이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익단으로 가야 되는데 이익단에서 정말로 그러면 그렇게 시장을 끌어올릴 만큼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익단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는 이익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지만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2022년의 고점이 2021년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2021년도의 고점. 네. 그렇죠. 그러면은 3,300포인트 전후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00포인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본다면 기초 분석으로 볼 때도 지금 양봉 하나를 놨지만 연초 효과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계속 긴축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약 3% 정도뿐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의외로 변동폭은 심했지만 굉장히 강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돈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돈의 흐름에 다시 움직이는데 수익률을 쫓아가면서 추정하면서 움직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코스닥이 변동성은 심했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그쪽으로 움직여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스피 시장이 강력하게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지수 베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딘가 수익률을 추정할 것이고 그 수익률을 추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개별 종목이나 테마 위주로 갈 건데 그것은 코스닥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 증시라면 뭐 1월 또는 2월 정도인데 이때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수, 뭐 실제로 미치고 현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연초라 하시면 이제 1월에는 원래 1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약한 이유는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작년 말에 배당을 누린 배당형 매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까지는 매도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은 옵션 만기일까지 파는 것이 아니고 3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합성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들은 매도보다는 매수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연초 효과를 좀 누려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그 외에 연초에 그리고 상반기에 시장에 영향을 가장 줄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이냐, 언제부터 할 것이냐. 지금 예상은 3월 달부터 하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확률적으로 50% 이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만기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좀 이따 잊어버릴까 봐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과거의 경험상도 그랬고 실제로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테이퍼링이 시장을 추세적으로 꺾어 내려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붙는 걸 좀 줄이는 거죠. 예, 줄이는 거죠. 그럼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라는 간접적 효과인 것이지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면서 아주 치명타를 주는 재료가 뭐냐, 악재가 뭐냐, 그것은 연준의 대자대조표 축소입니다. 네. 연준이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하면서 돈을 풀어주는 게 유동성 보강이잖아요. 그런데 보유했던 채권을 내다 팔면서 자금 회수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것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양적 긴축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그게 예. 언제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올해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상반기만 지금 먼저 연초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얘기가 언제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 외에 노이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정점을 언제 찍을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만 관련해서 분쟁 얘기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분쟁 얘기들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단계적인 노이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양적 긴축, 아까 말씀하시는 그게 언제쯤 나타나냐가 가장 크게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는 오히려 악재들을 많이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그동안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시장 위쪽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미국이 하루에 40만 명, 50만 명씩 확진자 수가 나타나고 있고, 프랑스 인구가 6천만 명 좀 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데, 하루에 2만 명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0만 명도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정점을 언제 찍느냐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데 왜 관심 있어 하냐면 정점을 찍고 하향하면서 이제 안정화됐다 그러면 아마 주가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미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정점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점이 어디냐를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노이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은 위쪽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쪽이 더 오히려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강한데 국내 시장은 그렇지 못한 이른바 좀
뭐 디커플링 이게 좀 심했는데 네. 연말 되면서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보면 올해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좀 힘을 쓸 수도 있을지 예. 어떨까요? 근데 작년에 보면 미국 시장이요.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은, 작년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시장은 20% 이상씩 전부 다 올랐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지수로 보면은 우리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약 3% 오르고 코스닥은 약 6% 올랐거든요. 근데 작년 연간으로 볼 때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21%, 다우가 18%, S&P 500이 27%나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미국 시장 설명드리면서 요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2000년 이후에 3년 연속 이상으로 상승한 해가 없었어요. 특히나 2007년 이후에 2009년 이후는 2년 오르고 1년 조정 보이고 또 3년 오르고 1년 조정 보이고 이랬거든요. 이게 첫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체크할 포인트는 과거에 오를 때는 뭐 한 10% 오르고 그다음에 6% 오르고 그다음에 20%이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올라간 폭이 뭐 20% 오르고 17% 오르고 27% 이 정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돈의 힘이지 않습니까? 유동성을 풀어서 유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첫 번째, 연속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가파르게 오를 수 없다라는 점. 네. 두 번째, 근데 올해는 이 유동성을 더 이상 보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축소한다라는 이제 긴축의 시그널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올해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도 미국 시장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S&P 500 기준으로 상당 부분을 플러스 한 4%뿐이 안 봐요. 아. 그리고 아래는 별로 얘기 안 해요. 네. 희한하게 아래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이제 위에만 상당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로 베팅이 4% 5%뿐이 없다. 네. 그럼 내가 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미국 시장 자체도 위로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지수 베팅하지 말고 종목 베팅해라. 근데 종목 베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가 지금 역사적 신고 지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 신고 지수면 신고가 난 종목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고가 난 종목보다 신저가 난 종목이 더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예, 훨씬 많습니다. S&P 500에서.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 일부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간 거지 나머지가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근데 이야기네요. 올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올해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수도 할 수도 없고 개별 종목이 잘 모르는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상위 종목만 안전성 있게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추천이 나와요. 그래서 매년 보면은 미국 시장의 추천 종목 뭐냐 그러면 맨날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것만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질문을 이렇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보다 더 오버슈팅해서 할 수 있느냐, 또 네. 수익을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거는 당연히 변동성이 크니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과 어떻게 비교를 많이 해드리냐면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의 장비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겠습니까?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장비주 사는 게 위험도 높은 반면에 수익률도 훨씬 높은 거죠. 예. 얘는 변동폭이 훨씬 더 크니까. 미국의 시장보다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요. 근데 만약에 좋아진다면 우리 시장의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우리 시장이 작년에 워낙에 미국 시장이 좋았는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작년에 얘기했던 2021년도를 얘기한 거고요. 2020년도, 2019년도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수익률이 안 좋았냐? 아니에요.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더 좋았습니다. 자,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하는 동안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좀 경기 회복의 얘기가 된다. 그럼 직접적인 수혜는 미국보다도 이머징 마켓 수혜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돼야지만 이머징 마켓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 오버슈팅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데 전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시권에 들어가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되면서부터 터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대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거지 상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조금 더 질문에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강한 종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그 돈이 시장에 베팅을 하지 못하니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안정적인 반면에 그런 반면에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우리 시장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는 속에서 우리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수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섹터나 종목 위주로 올해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많은 분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뭐라고 그러자면 올해는 종목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업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약간 이제 상승 흐름으로 반전이 됐는데요. 네. 연초에도 어떤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초만이 아니고 올해 내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냥 투자자이고요. 고객분들 투자도 하고 있고 저 또 제 것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시장은 고성장을 하는 섹터 위주로 움직일 것인데 그 고성장하는 섹터가 어느 쪽이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작년 말에 물론 작년 봄서부터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 말에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면서 NFT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그쪽에 이제 각광을 받았고 부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10년 동안의 움직임이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의 주요 키워드는 뭐냐면 초연결입니다.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메타버스가 연결이에요.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의 세상의 연결이 메타버스거든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초연결 시대를 앞당기는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중에 용어로서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연결 시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 초연결을 뭘로 갈 거냐를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구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번 지금 CES 하고 있지만 글래스 얘기를 하고 있고 헤드셋 얘기하고 있고 메타버스 공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제품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반도체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AI 기계 들어가는 거고 통신 기술 들어가는 거고 고사양의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미 시작이 됐고 이거는 단지 이번 CES 때문에 오르거나 수급 때문에 단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이끌면서 가는 첫 출발을 스타트했다라고 저는 보면서 이쪽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대가 네. 반도체를 더 많이 요구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하고 2차 전지는 작년에 계속 좋지가 못했는데요. 네. 올해 현재 초반 분위기는 일단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2차 전지와 전기차는 대세는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네. 대세 성장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을 이제 성장주라고 하지 않고 성숙 기업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어떠냐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사이클을 탑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타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트를 갖고 있는 성장주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도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주춤하다 올라갔다 주춤하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27일날 상장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SK증권에서 SK 시가총액 100조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가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100조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단번에 시가총액 2위가 되는 그런 기업이 상장이 된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가들의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포트폴리오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서 많이 팔아야 됩니다. 예. ETF도 똑같고요. 어떻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나는 걸 팔아서 이걸 사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건 좀 봐야겠지만 지금 LG화학 많이 빠졌잖아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그 즈음 돼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에 쉬었던 쪽 2차 전지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고요. 자동차 쪽을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는 예전에 있는 내연기관 차에서 얼마큼 많이 팔았냐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동차 쪽은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미래형 자동차로 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하나가 꼭 붙죠.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빨리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쪽의 기술을 선점하면서 M&A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쪽으로 진일보하면서 가느냐가 주가의 흐름을 타는 것이지 그냥 과거의 것만 가지고 자동차 주가를 바라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즉 어떤 표현을 들고자 하는 거냐면 미래차라고 표현을 하는 쪽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표현을 엮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현대기아차가 가져야 되는데 현대기아차가 그런 IR을 별로 안 해요. 실제로 연구 개발하고는 있겠죠. 뭔가 부단히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 플레이가 없이 시장에 그런 게 IR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부탁합니다. 방송할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까지 어디까지 됐다라고 계속 발표를 해달라 그냥. 그러면 거기에 맞춰 주가가 분명히 움직일 텐데. 첫 번째 그런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동차는 완성차 메이커의 자동차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냐면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자동차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면 전기차의 부속품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반도체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부 다 지금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앱들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발전에 얼마나 연동해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지 과거의 잣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그쪽으로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조금 느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서 주가도 그 답답한 면을 바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새해가 됐는데 뭔가 또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거기에 연동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얘가 답변이 좀 길어졌지만 애플카가 이제 올해는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될 거예요. 애플카가. 그 애플카가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애플에서 자율주행차가 먼저 나올지 테슬라가 먼저 나올지 약간 지금 궁금해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자율주행차는 이제 곧바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완성차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쫓아가겠죠. 그렇다면 자동차 주가나 자동차 부품 회사는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물가가 높다 보니까 이제 긴축 이슈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고물가로 긴축 이슈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또 예. NFT 그리고 인터넷 게임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괜찮을 것인가 종류가 많습니다만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새로운 디바이스에 나오는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그 성장이 뒤처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서 그쪽에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성장이 있는 데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를,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나누고 있는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계속 성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쪽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가 측면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그래서 PPI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재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상품들 있죠. 이들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들의 기업은 한 차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음식료 있잖아요. 음식료의 원재료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소비재가로 전가시키는 상황이 되면 이들의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리 쪽에서 본다면은 성장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봤을 때 확실한 성장이 있는 쪽에서는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물가 쪽에서 보면은 그 물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쪽 말고
물가가 오른 부분, 원재료 가격이 오른 부분을 소비자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올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 좀 유망해 보이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그 말씀만 들어보면 약간 막연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세 가지 정도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리오프닝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리오프닝에서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항공주 그러면은 당연히 뭐냐 대한항공이 탑이니까 대한항공이 쳐다보는 게 맞죠. LCC 이런 쪽보다는요.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여행객이 그렇게 그냥 증가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대한항공이, 화물 운송도 많은 대한항공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주를 한편으로 보는 측에 얘기하는 쪽이 올해 굉장히 많고요. 한쪽은 그렇게 많고요. 또 한쪽은 경기 측면에서 보는 측면도 굉장히 많은데 경기 측면에서도 제가 분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류를 하고 있냐면 정말 세계적으로 물류가 많이 늘어나고 교육이 활발해지면 좋아지는 쪽이 있어요. 그게 어느 쪽이냐면 전통적인 화학, 조선, 정유, 철강 이런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아마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이 아니고요. 그런 쪽이 아니고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곳은 가격이 인상이 되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 쪽을 그 다음 쪽으로 보는 거고, 자, 리오프닝 중 말씀드렸고 음식료 중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네들은 시장을 끌고 가는 대세주가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사이클을 타는 일적인 구간에서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대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설령 물리더라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수익이 조정을 보이고 더 가고 조정 보이고 더 가고 할 수 있는 성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속 투자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이템 하드웨어가 가장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가장 저평가는 어디를 많이 보냐면은 자동차 부품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언제 좋아질지에 대한 지금 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 저평가 섹터가 어디냐면 반도체인데,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를 포함한 IT 전체, 뭐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IT 전체요. 이들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들은 당장에 가시화되는, 이익의 성장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뭐, 올해 내내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가 가장 호재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싸다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성장률 그 다음에 상승폭이 둔화되는 거죠. 지금 3년 연속 미국이 워낙 급등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많이